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 이기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처리 방법, 즉 세금 적게 내고 법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지금 이제 그 11월입니다. 다음 달이면 12월이고 이제 결산을 하셔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알고 있으시기도 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 제가 뭐 다음과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기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순이익금 가운데 임원의 상여금 또는 주식 배당 따위 형태로 처분되지 않고 유보되어 있는 금액, 이것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죠. 이제 한국경제용어사전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 2월 이익잉여금과 단기에 발생한 순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다. 라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아파서 역시 우리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어떤 업체의 그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름은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 업체는 매출을 약 10억 5천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7억 5천만 원 정도 됐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 총이익이 약 3억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관비를 빼야 되죠. 판관비가 한 1억 7천 정도 나왔고요. 그로 인한 영업이익이 이제 1억 3천 정도 나왔죠. 여기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영업의 이익은 다시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이제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의 수익이 한 5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이 약 6,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더하고 뺐더니 이제 세전이익이 약 7천만 원 정도 나왔죠. 예. 그래서 법인세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2억 밑은 지금 9%니까 지방세 합치면 9.9%, 약 10%죠. 그래서 이 업체도 약 700만 원 정도의 법인세를 내고 남은 당기순이익이 여기 6,3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자, 이렇게 쭉 손익계산서 프로세스를 봤는데 이것도 머리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매출이 일어나죠.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에서 원가와 비용을 빼게 됩니다. 빼게 되면 이제 이익이 남죠.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우리는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낼 거고요. 세금 다 내고 남은 돈이 이제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그 유명한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자, 항상 제가 퀴즈를 냅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과연 누구 돈일까요? 물어봅니다. 예, 누구 돈일까요? 그러면 기억을 해서 말씀하시는 대표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법인이 있는데 주주들은 법인에게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원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수는 아까 판관비에서 이미 다 공제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주주들이 받는 배당은 남은 잉여금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당, 그러니까 이 당기순이익은 누구 돈이냐면 이익에서 배당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주 돈이거든요. 주주가 배당으로 받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당을 받아가지 않았을 경우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밸런스 시트라고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변에 자산이 있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예. 뭐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자본을 이루는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는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그러면
그 이익이 남았을 때 주주들이 배당을 가져가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배당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을 경우는 이렇게 되죠.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항목에 잉여금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프로세스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재무제표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61억이었다가 74억이었다가 80억이었다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알기 쉽게 다시 한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예. 첫째, 법인이 세금 내고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쌓아놓은 돈이라고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조금 더 명료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렇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예. 문제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그러니까 사업자가 두 개죠. 뭐 개인으로 사업할 수가 있고 법인으로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사업할 경우는 자, 1년 단위로 한 번에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다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근데 법인은 어떻게 되죠? 법인은 한 번에 과세되는 게 아니라 나눠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원은 아까 보수를 가져가고 월급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주주로서는 배당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를 내는 이렇게 세금의 종류를 달리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종류를 나눌 수도 있지만 기간을 나눌 수도 있거든요. 개인은 1년마다 과세를 한 번에 해버리고 종결시켜버리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급여를 조절해서 가져갈 수 있죠. 저 개인이라면 이익이 만약에 4억 났다 그러면 4억에 대한 세금을 그 해에 다 종결시켜야 됩니다. 내고. 그런데 법인이라면 보수를 한 2억 정도 가져가고 2억은 잉여금으로 남겨서 나중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월시킬 수 있죠. 이래서 기간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대부분 대표님들이 그 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고 배당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유보시켜 놓은 대표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유사법인 배당간주 소득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리셨을 수 있는데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유사법인 배당간주 소득세죠. 즉 우리는 법인인데 유사법인이라는 거예요. 유사법인은 뭐냐면 대표님과 대표님의 특수관계자, 즉 가족들이 지분을 80% 이상 소유하면 유사법인으로 받고요. 그러한 법인은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2억이 났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중에 절반인 1억은 배당을 하고 배당세를 내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배당할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배당할 돈이 없더라도 일단 배당소득세는 내고 나중에 돈을 가져갈 때 안 내면 된다. 라는 그 세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대표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이익이 나더라도 그게 진짜 실제 지금 현재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야, 돈도 없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져서 사실 이 법이 그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삭제되었을까요? 폐지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보류됐습니다. 언제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은 임원은 보수를 가져가면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주주들은 이 배당을 가져가면서 또 배당세도 내야 되는데 이 배당을 안 하고 계속해서 유보시켜 놓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이것을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보류되긴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것.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문제로서 이 유사법인 배당간주 소득세라는 세법 개정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조금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장부하고 잔고가 안 맞습니다.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났는데
실제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첫째, 회계의 문제죠.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회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매출을 일으켜서 돈을 받으면 이익이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돈 받기 전에 매출이 발생하면 일단 이익으로 잡힙니다. 예, 돈이 들어오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이게 현금은 없는데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 채권, 대표님들 용어로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즉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이죠. 예. 그러니까 물건은 팔았어요. 현재 그리고 돈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영업의 문제죠. 이제 가공 매출인데요.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회사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이 일어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법인들이 어쩔 수 없이 가공 매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파는 것으로 매출을 잡는 거죠. 이때는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재고는 있는 거예요. 이게 팔려야 실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돈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케이스인 거죠. 예. 그래서 장부와 잔고가 맞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지금 이익잉여금은 한 30억 정도 되는데 돈이 없는데 이게 다 어디 갔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설사 돈이 없더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잔고가 맞지 않는 상황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맞지 않고 있는지 그 상황은 파악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게 이제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죠.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이익잉여금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이 적절히 쌓이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필요 이상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다면 이제 그것이 문제거든요. 요 세 번째 문제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게 다 세금 폭탄이에요. 예. 자, 이익잉여금이 뭐 20억이나 30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청산하게 된다면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을 일시에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금 폭탄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정리하면 돈 받고 그 돈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정리를 못할 경우는 그냥 돈은 없는데 그냥 세금만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가공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억이 존재할 경우의 예입니다. 의외로 이런 법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 20억이 외상 매출금이거나 이제 재고에 묶여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사실은 그 20억을 해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상 매출금 받고 재고를 팔아서 현금화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해결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20억에 대한 그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예, 49.5%죠. 지방세 합치면. 그러면 9억 450만 원 정도 되는데 9억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9억 2천만 원에 또 뭘 내야 되죠? 예, 건보료를 내야 됩니다. 건보료 대략 8%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8에 16, 1억 6천. 이 합치면 얼마인가요? 10억 8천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10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억에서 10억 8천 빼면 대략 9억 2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내가 20억을 받아야 되는데 9억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약 10억 정도의 제가 그냥 손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설상가상인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이 20억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죠? 즉 외상 매출금이 계속해서 온다는 것은 못 받을 가능성이 사실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못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고도 현금화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20억을 현금으로 만들지 못했을 경우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억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받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수령액은 하나도 없고 세금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8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20억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돈은 하나도 없고 세금이 1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30억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뭐 지금 시작하시는 대표님 아니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대표님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금액이 커지면서 오랜 기간 누적된다면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특히나 이렇게 현금화되지 못하고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시가가 고평가됐을 경우에 이 최고 세율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가업승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거나 주식 이동 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보다 더 높은 이익잉여금이 가공으로 쌓여 있을 때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을 증여할 때입니다. 이건 상속 증여 세율은 똑같죠. 자, 실제로는 증여가 5억이에요. 5억. 5억일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1, 3, 5니까 30%에 5, 3, 15, 1억 5천만 원에 6천만 원 빼주면 누진 공제액 빼주죠. 그러면 증여세는 9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익잉여금이 한 10억 정도가 더 늘어 있다면 이제 이게 13억으로 고평가되었을 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13억이면 30억 미만이니까 이게 40%죠. 그러면 세금 얼마입니까? 증여세가 약 3억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3억 6천만 원이면 저 그냥 고평가되어서 3억 6천만 원이거든요. 6천만 원이 된 거거든요. 원래 9천만 원 낼 세금을 3억 6천만 원이나 냈으니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것 때문에 그 주가가 고평가돼서 3억 6천만 원을 냈으니 얼마가 손해입니까? 약 2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가 아닌 케이스, 즉 가공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을 경우는 이게 처리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그 중간에 이렇게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주식이동 등을 할 때도 이렇게 상속증여세를 내가 낼 때 이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이게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제 경영상 위험 요소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가공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이제 부실 자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청산하거나 매각 시에 굉장히 불리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가공거래가 문제예요. 가공거래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발생시키거든요. 자, 말이 나온 김에 세무조사에 대해서 제가 팁을 말씀드릴게요. 국세청 훈령 조사 사무처리 규정에 세무조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다 읽지 않을게요. 여기서 요걸 보셔야 돼요. 세무조사할 때는 이렇게 사전 통지가 됩니다. 이게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사전 통지가 되고 하잖아요. 상장법인이나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장법인의 버금가는 뭐 우리 중견기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법인들은 대략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대체로 다 비정기 세무조사거든요. 비정기 세무조사는 뭐냐면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비정기 세무조사의 5가지 사유를 국세기본법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게 나오죠. 2번 보세요.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거래가 나오잖아요. 이 가공거래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가공거래를 금액이 크거나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거. 우리가 뭐 금액도 작고 잠시 동안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금액이 크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면 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이 크고 오랫동안 이렇게 가공거래 혹은 위장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면 이것은 항시 체크해봐야 될 문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손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경영상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손해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뭐 사전에 처리할 수도 있고 사전에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에라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표님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이거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왜냐하면 법인을 운영하면서 뭐 이익이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적정 규모 이상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정 규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불필요하게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미 쌓여있는 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쌓여있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이 두 가지 방면으로, 두 가지 이제 그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쌓이지 않게 하는 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고 이미 쌓여 있는 돈은 어떻게 되죠? 뭐 금액도 클 것이고 그다음에 매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크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주의사항은 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대표님들도 지금 실행하고 계신 거고요. 급여나 상여를 얘기합니다. 예. 우리 그 급여 상여는 종합소득세율에 적용을 받죠. 예. 1,400만 원까지는 6%, 5천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1억 5천 35%, 3억 38%, 5억 40%, 10억 42%, 이제 10억 이상은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세 10%도 추가될 거고요. 예.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이 가져가시는 것을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기피하시는 대표님이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안 가져가기만 한다고 답이 아닙니다. 안 가져가면 어쨌든 그건 나중에 법인세도 내야 되고 나중에 또 세금 내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이익잉여금의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보고 적절히 급여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급여 설정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하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급여 상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손비 처리가 관건이에요. 이게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건 뭔가요? 아까 손익계산서 프로세스를 쭉 말씀드리면서 판관비가 나왔잖아요. 판관비, 판매에 들어갔던 일체의 비용과 관리에 들어갔던 일체의 비용을 다 이제 법인세를 내기 전에 이제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인건비 되겠죠. 인건비 중에 대표님의 급여와 상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손비 처리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손비 처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정관에 넣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다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를 하시고 그것을 문서로 남겨두셔야 나중에 이게 시비거리가 됐을 때 정당하게 손비 처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배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임원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이미 보수를 다 받아갔고요. 이제 당기순이익이 남았는데 그 남은 돈은 주주의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주의 몫입니다. 주주들은 이제 이것을 배당받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쌓여 있는 것은 배당받아갈 수 있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죠. 자, 배당은 이제 배당소득세와 그다음에 이자, 그러니까 배당과 이자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금융소득은 1년에 1인당 2천만 원까지만 15.4%로 분리과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과분은 다 종합소득세에 합산해버립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2천만 원까지라는 거 15.4%로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상법 464조에 보면 배당의 기준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식의 수라면 결국 지분율이겠죠. 그래서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돼 있고요. 배당은 그리고 두 가지로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즉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정기배당, 그 다음에 그때 못했을 경우 남은 회기 기간 동안 한 번 더 할 수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중간배당이라는 것이고요. 이 배당은 바로 위에 말씀드린 상법 464조 지분율대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특히 중간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관을 살펴보세요. 맨 마지막에 회계 파트에 가서 계산이나 회계 파트에 가서 그러니까 배당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내 정관이 없다면 그 법인은 중간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을 개정해서 중간배당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 배당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면 이제 배당은 많이 빼야 되잖아요. 실익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당은 지분율대로 하잖아요. 지분율대로 하려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대표님들 지분율 보면 대표님이 70%, 사모님이 10%, 자녀가 10%, 또 자녀가 10%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지분율 구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성하셨냐고 그러면 특별히 이유가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나눠주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대표님도 계시고 뭐 시작할 때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분 구조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죠. 배당을 목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하든가 명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가업 승계 이전에 배당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치겠죠. 배당을 제대로 하려면 나 혼자 주주면 2천만 원만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데 실익이 있는 분리과세되는 범위를 생각하면요. 그런데 더 가져가고 싶다면 주주, 즉 귀속자가 더 늘어나야 돼요. 배당에 대한 귀속자가. 그러면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나도 2천만 원, 또 다른 한 명도 2천만 원 가져가려면 지분율이 동일해야 됩니다. 즉 나 50%, 또 다른 사람은 50%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만약에 세 사람이 2천, 2천, 2천에서 6천을 가져가겠다 하면 뭐 33% 대략 33%, 33%, 33%가 되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분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나의 주주 명부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지분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 목적에 맞지 않고 아무 목적이 없다면 목적에 맞게 지분 구조를 바꾸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표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신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다른 일반 보험과는 다르죠.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00%, 즉 전액 손비 처리를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가입하셨다가 이제 그 손해가 보지 않는 기간이 다가오면 해약을 하시겠죠. 그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뭐 대표님이나 임원의 상여금 또는 퇴직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해약 시에 해약 환급금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즉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액 손비 처리해줬던 것이 다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해, 즉 단기에 위에 말씀드린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집행하셔야 돼요. 집행하신다면 남아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과세할 과세 금액이 없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상여금으로 가져가시게 된다면 이것은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퇴직금으로 가져가시게 된다면 퇴직소득세에 적용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예. 대표님의 그 리스크에 대한 보험으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손비 처리를 해주면서 잉여금이 쌓이지 않게 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경영인 정기보험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뭐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 경영인 정기보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 쌓여 있는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죠. 첫 번째가. 예, 총 네 번째인데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이 손익계산서 프로세스를 자주 보여드리는데 저 매출에서 원가 빼고 매출 뭐 총이익이 나오면 거기서 판관비 빼고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세전이익이 나오면 법인세 내고 남은 게 당기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퇴직금은 어디서 빠지냐면 판관비에서 빠지게 됩니다. 퇴직금 판관비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퇴직금은 한 번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퇴직할 때 한 번 하니까요. 한 번에 손비 처리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렇지만 세율이 낮아요. 대충 여기 뭐 감안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율이 대략 뭐 적은 분들은 10% 내외, 큰 분들은 20% 초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됩니다. 제가 늘상 한 10억을 예로 드는데 10억을 종합소득세로 가져갈 때는 거의 절반이 세금이지만 10억을 퇴직금으로 가져간다면 많아봐야 한 20% 정도? 거기에 건보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받는 소득 금액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자, 이 퇴직금도 이 판관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처리, 즉 손비 처리가 인정이 안 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손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정관에 넣어놨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결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퇴직금은 예전 정관 2012년 이전에는 그 법인 정관에 배수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었고 그 배수만큼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해 줬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메리트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너무 세금이 덜 거치니 또 어떻게 됩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이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2012년부터 퇴직소득세율 적용되는 게 소득세법 22조에 아예 정해져서 나왔어요. 몇 배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3배수까지만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한 게 이제 2012년부터 19년까지 가게 됐고요. 2020년부터는 그것마저 이제 2배수로 낮아졌죠. 근데 이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직까지는 2배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그 근로자들이 받는 그 퇴직금보다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아직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지금 2배수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퇴직금의 한도, 지금도 비용 처리되는 퇴직금은 한도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직소득세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2배수로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퇴직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를 알고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예. 퇴직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나요?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년 급여가 이제 평균 급여가 되고 그것의 10분의 1에 곱하기 근무 년수가 되겠죠. 그래서 급여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퇴직금의 크기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은 과히 좋지 않다는 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무 기간은 등재된 그 등기부 등본에 임원으로서 등재된 기간을 보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하게 그 임원에서 등재를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서 등기를 안 한다든가 뺀다든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임원으로서 등기가 돼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근무 연수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입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법인들에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표님이 배우자에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 중 6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6억 시가평가에서 6억 원어치를 주식을 증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배우자가는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다면 6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는 그 증여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 증여한 6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죠. 6억 원어치를 양도합니다. 그러면 법인은 그 대가인 6억 원을 잉여금에서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잉여금이 대폭 빠지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대표님이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세금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6억에 취득해서 6억에 또 팔았기 때문에 여기 그 차익이 없어요.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그 양도에 대한 세금도 없어서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잉여금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법정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의해서 체크해야 될 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잉여금의 귀속 여부. 여기 대표님이 배우자에게 그 주식을 주고 배우자가 법인에게 팔고 돈을 배우자가 받았는데 다시 배우자가 대표님에게 뒤로 그 돈을 들여서 대표님이 뭐 가지급금을 상환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잉여금의 귀속 여부, 받은 사람이 귀속자가 써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국기법 14조 그 실질과세 원칙에도 1번으로 나오잖아요. 잉여금의 귀속 여부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 후 양도 기간인데요. 이게 원래 그 먼저 실행하려고 했다가 25년으로 연기가 됐죠. 예. 주식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저렇게 양도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이제 세법 개정안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올라와서 2025년 증여분부터는 1년이 지나야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단 지금 올해까지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1년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신 걸로 압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 중에서도 이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고민이다.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을 하셔서 저희하고 컨설팅 진행하시고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저희도 무조건 다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법인의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보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금 11월이니까요.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11월 12일인데
시간이 뭐 2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대표님들은 최대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내년부터는 증여 양도 기간 1년 지키셔야 돼요. 예. 자, 세 번째는 관련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서 주가 평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주주총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이익 소각할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하면 나중에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컨설팅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그 대충 하면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컨설턴트에게 의뢰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면 소각이라는 게 있죠. 일명 신자본 환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대표님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예. 대표님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합니다. 자, 주식 양도하면 법인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액면이에요. 액면. 액면 소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액면가로 양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대표님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본금이 뭐 가장 많으신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 1억 정도니까요. 대표님이 1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갖고 있는데 5천만 원을 양도를 하는 거예요. 법인에 액면가로. 지금 시가는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근데 오른 금액 시가 말고 액면가로 양도하는 겁니다. 자, 5천만 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액면 소각입니다. 즉 액면가로 양도하고 액면가로 지급하는 거죠. 자, 액면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세금이 없습니다. 이 자본거래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균등 액면 소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대표님 한 분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두 사람이 5대5다 그러면 똑같이 5대5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4대 3대 3이다 그러면 똑같이 4대 3대 3으로 해야 됩니다. 자본금이 많은 법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액면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 5천만 원, 1억, 2억 이 정도 갖고는 조금 큰 의미가 좀 떨어지겠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본금이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좀 5억 이상 되시는 대표님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인 전환할 때 현물 출자해서 한 법인들 중에 뭐 10억 이상 되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법인들은 충분히 할 만하죠. 왜냐하면 5억만 해도 큰 거니까요. 10억 중에 5억만 해도 크잖아요. 예. 세금 없이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소규모 법인은 실행하기가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대표님들 한때 많이 유행하기도 했었고 잘 아시는 산업재산권 특허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뭐 처음 접하시는 대표님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 대표님이 있고 법인이 있죠. 예. 대표님이 본인이 특허를 출원해서 그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예. 그러면 법인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죠. 특허 가격만큼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먼저 특허를 한 2억으로 가정해 볼게요. 특허를 이제 간평 받았더니 2억이었어요. 그 특허를 2억짜리를 법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대가, 즉 2억을 법인이 주겠죠. 대표님이 2억을 받은 거예요. 근데 2억 중에 60%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저 비과세인 거예요. 그러면 60%면 얼마죠? 262, 1억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그럼 어떤 세금을 냈냐면 일단 기타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고요. 40%를 기타 소득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저 이번이 기타 소득세가 40%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8천만 원에 대해서, 즉 40%인 8천만 원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는데 기타 소득세는 22%죠. 예. 그 22%면 얼마인가요? 2억에 8천에 22%면 자, 1억, 그러니까 1,760만 원 정도거든요. 1,760만 원은 저 2억 대비 8.8%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야, 이거 특허를 팔고 이렇게 받았을 때 내가 내는 세금은 8.8%밖에 안 된다. 그 얘기가 바로 저 얘기입니다. 대표님은 팔고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세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예. 법인은 어떨까요? 자, 법인은 이 특허가 무형자산이 됩니다. 자, 이 무형자산은 5년간 감가상각하게 되죠. 예. 그러면 법인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2억이란 돈을 5년 동안 나눠서 감가상각하게 된다는 거는 비용 처리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허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특허가 제대로 된 특허가 아닌 거죠. 특허는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거나 뭐 제조업, 물론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에서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이런 특허를 활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가져오려고 억지로 만들었다면 이제 그것 다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허를 대표님이 직접 본인이 특허를 출원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증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문제가 없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법인에게는 아예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감액배당입니다. 이것도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그냥 읽어봐야 되겠네요.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범위 내에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 감액한 금액으로 이제 주주에게 배당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려면 그 법인의 재무제표 중에 자본 항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본 항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아까 자본금하고 제가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분류해 보면 이제 자본금에 자본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대체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가 뭐 감자 차익 같은 경우가 있겠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금액의 10% 정도는 이익준비금으로 쌓아두죠. 그리고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저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기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금액은 감액해서 배당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가령 예를 들어서 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는 뭐냐면 자본금이 1억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1.5배는 1억 5천이죠.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1억 5천을 초과해서 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초과분인 5천만 원은 감액해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거예요. 그게 감액배당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머릿속에 깨끗해지실 겁니다. 자, 이 자본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주에게 배당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도 균등배당해야 돼요. 균등배당을 해야 되고 이게 뭐 한 사람한테 많이 가면 누군가에게 이익이 가면 반드시 세금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낸 뭐 손익거래가 아니고 이 자본 항목에서 자본 거래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세법이 바뀌었죠. 투자 액면가액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바뀌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본금이 1억이면 그 이제 감액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정도라는 거예요. 1억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균등을 해야 되니까 주주들이 자기가 가진 액면가액만큼만 감액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액이 크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금액이 큰 곳이라면 충분히 의미를 갖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 배당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8가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 2개는 더 유명한 거예요. 가족법인을 활용한 초과배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있습니다. 자, 이 2가지는 따로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뭐 이거는 따로 떼어서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주로 8가지 플러스 알파로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쌓인 돈을 뺀다는 거는 여기 뭐 그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잉여금이 같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쌓인 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쌓인 돈 처리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적정 규모 이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처리가 중요한데 자, 먼저 쌓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으로 뭐 급여, 상여, 주주 배당, 경영인 정기보험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쌓인 돈을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퇴직금, 주식 소각, 액면 소각, 산업재산권, 감액배당, 그 다음에 가족법인을 활용한 초과배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게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가공이 많을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고, 이 골칫거리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산처를 맡고 있는데 대표님들 뭐 이거 외에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들, 손해들이 많기 때문에 자, 결산하기 전에 작년 재무제표 한번 보시고 올해 필요하시면 가결산 한번 받아서 보시면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그중에서도 특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문제나 되진 않는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남은 기간 동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